안녕하십니까? 할마 할바 육아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극하고 그리고 반응하는데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빈 공간은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화나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정말 선순환을 선택할지 악순환을 선택할지 이 빈 공간에서 선택을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할마 할바 육아 교실에서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할마할바 육아 교실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마할바 육아 교실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 제 3강인데요. 배려, 손자녀 발달 과정 이해하기, 손자녀 이상행동 이해하기, 서로 다른 기질 다르게 양육하기,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할마할바 육아교실 3강에서 배려라는 것은 뭘까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주는 그런 것인데요. 손자녀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가 배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배려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라는 그런 성품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라는 성품입니다. 배려하면 사람이 어떨까요? 기분이 참 좋아지죠. 배려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매우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편안하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정말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참아주고 불편한 것을 이렇게 감당해 주었을 때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함은 또 다른 의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찰하여서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배려라는 성품이라는 것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잘하는 아이, 배려를 잘 하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영유아기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유아기 발달 과정을 함께 공부라기보다는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기 발달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잉태를 해서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영유아기 시절에 지극히 보살핌을 잘 받고 부모님이 정말 그 아이의 욕구를 잘 헤아려주고 부모님이 지극히 잘 사랑했던 아이들은요, 커서 성장하여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잘 보살펴주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에도 잘 있고 여러 사람과 있을 때에도 잘 있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유아의 발달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들,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이 살아가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상 행동을 보이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유아기 발달 과정을 함께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영유아기 발달 과정 중에서 이 먼저 구강기가 있는데요. 이 구강기는 0세부터 1세까지를 구강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0세부터 1세까지를 구강기라고도 하지만 이 구강기의 시기에는 부모님에 대한 주 양육자에 대한 신뢰감과 불신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강기 때 이 구강기 때는 쾌감이 이 영유아의 입 주변에 있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리비도라고 합니다. 입 주변에서 씹고 깨물고 빨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만족과 기쁨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긴장을 감소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기 때 그 0세부터 1세까지는요 모든 것들이 다 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엄마 젖을 먹을 때 풍족하게 잘 먹은 아이는 건강하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구강기 때는 이 신뢰감과 불신감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아주 밀착된 애착된 이런 정상적인 애착을 가져야 하는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구강기 때는요, 이 구강기적 욕구가 만족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충족이 많이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나치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엄마가 그 아이하고 너무 밀착되거나 너무 집착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착이 된다는 거예요. 고착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기에 얼어붙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강기 때 0세부터 1세까지는요 아주 지극히 잘 보살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구강기 때 이런 그 발달 과정을 보면 저는 연상군을 생각해 봅니다. 그 연상군은 영아기 시기에 0세부터 1세 이 시기에 부모님과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상군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이 패비윤 씨가 아주 후궁들 이 연상군의 아버지보다 이 연상군의 엄마 패비윤 씨는 12살이 많았어요.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이렇게 12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후궁들이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후궁들이 오면은 이 마음에서 분노가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아주 시기심이 발동해서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사진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그 사진에다가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막 불을 지른다든가 화살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을 찍는다든가 이런 일을 아주 많이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였습니다. 연산군이 태어났을 때 이 연산군의 엄마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의 아버지가 이렇게 어느 날 후궁을 만나고 들어오는데 연산군의 어머니가 연산군의 아버지를 이렇게 확 긁었어요. 얼굴을 확 긁었어요. 그래서 용안을 이렇게 용안이라고 했잖아요. 그 옛날에 왕의 얼굴을 용안을 긁었다고 해서 이 연산군의 엄마는 사약을 먹고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군을 어렸을 때 영아기 때 바라볼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엄마 젖을 먹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산군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신뢰감을 갖기보다는 불신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후궁들이 손에 키워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종국에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왕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연산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날 장록수가 이렇게 모자를 예쁘게 쓰고 띠리리 하고 나타나죠. 나타나서 연산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연산군 내게로 와서 내 젖을 빨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군은 갓난아기처럼 이 장록수의 품에 매달려서 젖을 막 빠는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도 나오고 또 책에서도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연산군은 성인이 되었지만 젖을 빨았던, 그렇게 만족스럽게 정말 쾌감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빨았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연산군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연산군은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은 과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과음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강기에 만족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충족될 경우 고착이 되는데 얼어붙는다고 하는데, 이때는요, 만약에 이 아이가 불신감을 얻어서,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불신감을 얻어서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아이는요, 막 계속 불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입을 놔두지 못하고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아주 다른 사람을 많이 이렇게 씹는다고 하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격에는요, 이 바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불신감을 얻은 아이일 경우가,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아기 때 0세부터 1세까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아기 때는 제가 2강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의 젖을 물릴 때 엄마는 반드시 수유를 할 때 눈빛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접촉을 많이 해줘야 되고, 엄마 냄새를 많이 맡게 해줘야 아이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신뢰감을 얻고 성장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학문기입니다. 학문기는 1세부터 3세까지를 학문기라고 합니다. 이 1세부터 3세까지는요, 이 학문기라고도 하지만 이때는 자율성이 생길 수 있고 수치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성,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힘, 이것이 바로 자율성이죠. 그런데 아이 창피해, 아이 부끄러워, 나 못하겠어, 나 싫어 하면서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창피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는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바로 학문기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학문기 때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거나 이럴 때, 이때는 정말 편안하게 아이가 똥을 무지직하게 쌀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기회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때 막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옆집에 있는 아이는 똥오줌 다 가리는데 너는 왜 똥오줌을 못 가리니? 이렇게 재촉을 받거나 강박적으로 엄마가 주도적으로 너무 의도적으로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 마음속에 수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기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편안하게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할머니들이 그 아이들 다 깨끗하게 씻기고 분 바르고 그 허벅지에다 대고 푸 하고 불어주잖아요.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왜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 손자 신녀 똥이 너무 예뻐서, 그 황금똥이 너무 예뻐서 그 황금똥을 계속 냉장고에다 냉동실에다 보관하고 싶다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자율성을 살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의 똥을 더럽게 여기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아유 네 똥은 왜 어린이집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여럿이 있다고 보면 유치원이나 이렇게 교육기관에 가면 아 너네 똥은 왜 이렇게 그냥 냄새가 나니? 지금 똥이 쌀 때니? 아유 얘는 똥오줌을 이상하게 가리고 있어. 이런다든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은 아이는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수치심이 영유아기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서 계속 수치심을 갖는다는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유아기 때 1세부터 3세 때까지 이 학문기 때 아이들이 똥을 편안하게 싸고 이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똥은 네가 싼 똥은 너무 좋은 거야. 네가 싼 똥은 너무너무 잘한 거야. 위대한 거야.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가 편안하게 똥오줌을 가릴 수 있도록 편안하게 기다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학문기가 이제 만약에 이 학문기 시기에 적절한 배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은 학문기적 성격을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착 상태가 일어나면 강박적 성격 혹은 지저분하고 남비벽이 심한 폭발적 성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가 왜 어른 성인이 되어서 그런 사람 있죠. 강박적으로 막 쓸고 닦고 막 계속해서 씻고 또 씻고 막 이러는 사람 있죠. 너무 깔끔한 사람, 지나치게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문기 때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박적인 성격 아니면은 낭비벽이 심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저분하거나 이런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기 때 자율성과 수치심이 생기는 시기에 자율성이 생길 수 있도록 부모의 배려, 조부모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근기 시기입니다. 이 남근기 시기에는요, 이제 3세부터 5세까지를 남근기라고 하는데 이 3세부터 5세까지를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주도성이 생길 수 있고 죄책감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도성이 생길 수도 있고 죄책감이 생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 남근기 시기를 잘 보내면 아이가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남근기 시기에 뭔가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죄책감을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 남근기 시기에는요,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적으로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은 시기랍니다. 성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눈으로,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한테 얘는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 이런다든가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니? 하면서 자꾸 재촉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막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왜 이상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다든가 이러면 이 아이는 반드시 죄책감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성적인 호기심, 성적인 이런 활동들, 행동들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들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서 발달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것이 무슨 정말 크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를 다그치거나 그러면 이 아이는 반드시 무슨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제 거세불안, 여하는 남근 선망을 지닌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무슨 이제 커다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불안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남근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선망을 가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일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근기 때는
있게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그런 일을 겪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그랬어. 선생님도 그랬어. 할머니도 그랬어. 우리 한번 운동할까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른 관심을 표명해주고 표기시켜주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봐주는 일을 하는 것이 주 양육자들의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막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막 이런 데서 막 신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요. 이 아이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져도 이 아이는 그때 고착이 돼요. 그러다가 보면 고착이 되면 그 시기에 딱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몸은 크지만 마음은 항상 그 시기 3세에서 5세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근기가 지나면은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잠복기가 와요. 잠복기가 오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조용해지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근면성과 열등감을 갖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고요. 이제 초등학교에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생활의 이 삶의 주기가 바뀌게 되면서 정체성과 이렇게 또 정체성을 가지기도 하고 그 역할 혼란의 그런 시기를 갖기도 하는 시기를 이렇게 이제 영유아기 발달 과정에서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영유아기 발달 과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이러면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성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이런 아이들을 다르게 양육하는 이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질의 종류와 그리고 행동 성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혈질의 행동 성향이 있어요. 쟤는 정말 다혈질이야. 막 이러잖아요. 이런 다혈질을 보면 활발하고 즉흥적인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다혈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주목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창발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혈질 아이들은 창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잘 도모해주면 이 아이는 창조적인 모습을 잘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혈질의 성향을 가진 아이는요 스킨십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장실을 갈 때에도 이렇게 꼭 손잡고 가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꼭 이렇게 어디 가면 꼭 이렇게 손 만지고 있고, 그리고 또 꼭 팔짱에 이렇게 확 끼고 있고, 이렇게 어디 가면 꼭 껴안아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안아주고 그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혈질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혈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리를 잘 못해요.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무엇인가가 어수선하고 정리를 이렇게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좀 지저분하고요. 흘리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엇을 먹으면 뭐가 이렇게 질질질질 흘리고 뭐 놓치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뭔가가 빈틈이 많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흘리는 거 좋아하고 뭔가 저보고 그래요. 저희 가족들이 손이 참 많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혈질이 그렇습니다. 근데 정도 많고 따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강압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항을 많이 해요. 누가 나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반항하게 되고 있어요. 그것이 다혈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혈질 참 사랑스러워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다혈질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담즙질은 다혈질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담즙질 같은 경우는요 타고난 리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실리적인 사람들 있죠.
그 어린 아이인데도요, 이렇게 선물 같은 것도 꽃다발보다는요, 그런 실용적인 선물 이렇게 선호하는 아이들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리고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막 이런 것들보다는 뭐 실제적이고 실리적이고 아주 표변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타고난 리더의 성향적 그런 소유를 가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수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완벽한 걸 추구하고요. 단점을 쉽게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담즙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즙질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조금 냉정하기도 하고 약간 냉소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냉정하고 냉소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표현 잘 못하면서 이렇게 냉정하고 냉소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담즙질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성향이죠. 이 담즙질 이런 성향이 있고요. 우울질이 있어요. 우울질은 굉장히 내성적이죠. 그리고 또 이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안으로 흘러요. 그래서 보면은 제 친구가, 제가 정말 좋아했었던 화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화가 친구는 아주 정말 그 A형의 우울질이었어요. A형의 우울질이면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네,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사유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저는 다혈질의 O형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랬던 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기도 많이 하고 질투도 많이 했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우울질 같은 경우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O형 같은 경우는 이제 O형의 다혈질 같은 경우는 희생 잘 안 합니다. 자기가 왕자, 자기가 공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희생 잘 안 하는데요. 이 우울질의 이 A형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희생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기쁘다고 하면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거죠. 저는 우울증 약을 먹지 않고 정말 이 우울질을 잘 이겨내고 승화를 잘 시키면 우울질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울질이에요. 그리고 이 우울질은요, 감수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시 같은 거 잘 짓고요. 그리고 신앙송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예술성이 아주 바람직해서, 그래서 그 예술성을 잘 승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우울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울질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러기 때문에 화를 좀 잘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후회하는 편이에요. 화를 팍 내고 후회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우울질 같은 경우는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야지 되는 그런 성향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이런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고 점액질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단죽질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우울질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기질별로 다르게 바라보고 기질별로 다르게 약육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키우는 일, 아이들을 육성시키는 일,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은 틀림없이 행복한 일이니까요. 다음은 점액질이에요. 이 점액질의 행동 성향은요, 조용하고 아주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이 점액질 같은 경우는요, 어떤 성격이냐면요, 굉장히 느긋하고 그리고 행복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공부를 뭐하러 해? 아유,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냥 대충 살아.
뭐 이렇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아 외우기 싫어요. 아 싫어요. 막 이러면서 조용하겠지만 아주 그냥 모든 일에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점액질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이런 고민이라든가 그리고 막 복잡한 일들을 아주 단순화시켜요. 뭐 그런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유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유부단해요. 무엇을 이렇게 결정을 잘못해요. 그리고 우유부단해가지고 어떠한 것이 자기의 색깔인지 그런 것들을 잘 표명을 하지 못해요. 너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요. 특히 그래요. 아무거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담즙질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점액질 같은 경우는 아 괜찮아요. 저는 아무거나 먹을래요.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결정 장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액질 같은 경우는 조용하고 낙천적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좀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많이 따라다니는 그런 성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질에 따른 그런 양육법 중에서 이제 그렇다면 다혈질의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고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한번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혈질의 아이들을 보면은요, 양육법이 이렇게 뭐 크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그 창의성을 찾아주는 것이 다혈질의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 다혈질의 아이들은요, 어디에서 창조력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뭐 걷다가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달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다혈질의 아이들은 창조성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창의성을 잘 이렇게 손자녀의 창의성을 잘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혈질은요 어쨌든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스킨십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일이 생겨요. 스킨십이 부족하면 욕구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스킨십을 아주 많이 해줘야 되는 이 아이가 바로 다혈질의 아이예요. 그리고 이 다혈질 같은 경우는요, 무슨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을 잘했으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을 받는 것을 무척 좋아해요. 그리고 으쓱해 하기도 하고요. 칭찬을 받으면 아주 기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것이 다혈질의 아이예요. 그러나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대책 없이 칭찬해 주는 것보다는 아이가 올바른 언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아이가 예쁜 말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정확하게 잘 포커스를 맞춰서 칭찬을 해주는 게 이 다혈질의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혈질의 아이들은요 정리정돈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용돈 관리라든가 돈 관리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리정돈하는 방법 그리고 용돈 관리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줘야만이 이 아이들은 정리정돈 용돈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다혈질의 아이들 키우는데 재미있습니다. 담즙질이 있습니다. 이 담즙질 아이는요 훈계 시에 훈계를 하거나 훈육을 할 때 논리적으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당합니다. 이 아이들이 워낙 똑똑해가지고요. 이 담즙질 아이는요, 자기가 왜 혼나는지, 자기가 지금 왜 훈계를 받아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담즙질의 아이는 우격다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훈계 시에 논리적으로 그것을 잘 이렇게 부모님이나 그리고 또 조부모님께서 논리적으로 훈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순종 잘 안 합니다. 예, 순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요 부모님의 권위, 조부모님의 권위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왜 부모님께, 왜 조부모님께, 왜 이렇게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말씀에 따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훈육을 해줘야 되는 아이가 바로 담즙질의 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즙질의 아이들은요, 약간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요, 아주 냉소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는요, 공감인지 능력을 길러주고 키워줘야 돼요. 이 공감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적인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런 배려나 그리고 경청이라든가 그리고 또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감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공감인지 능력을 잘 길러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요, 지멋대로 지 잘난 맛에 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담즙질의 아이는 반드시 공감 인지 능력을 길러주고 키워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즙질 아이가 키우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자기 자신만을 조금 이렇게 자신만을 잘 나타내는 그런 이기적인 아이라 이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 힘들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는 거, 그리고 또 부모님의 그 말씀 아래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순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훈육을 할 필요가 있는 아이가 이 담즙질의 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담즙질의 아이는 감사함을 꼭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 담즙질의 아이는 꼭 양육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울질의 아이입니다. 이 우울질의 아이는요, 훈계를 할 때 막무가내로 훈계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기분이 항상 이렇게 낮은 기운, 아주 낮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훈계 시에 아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항상 아이의 편에서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기분이 안 좋았었어. 그런데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야. 이러한 것들을 아이에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가르쳐 줘야 되고요. 성공을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모두 다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성공만이 꼭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그것도 하나의 너의 삶을 이렇게 밑받침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 우울질의 아이는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우울질은요, 약간 이렇게 우울해지면 잔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아이한테는요,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 같은 것은 절대로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우울질에 빠져서 폭력적인 것이라든가 자극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아이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적이고 유익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바라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액질의 아이는요, 약간의 이렇게 과제, 그러니까 뭐 이런 숙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성을 통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관심 분야를 많이 발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선호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요,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런 관심 분야를 계속해서 발굴해주고, 그리고 또 그런 분야를 이렇게 아이에게 자꾸 접목시켜서 너는 정말 이거 하니까 너무 잘하는구나, 해봐,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면서 아이에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스포츠 활동,
이러한 것들도 아이들에게 많이 권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에너지도 채우고, 그리고 성품과 성격이 이렇게 활발한 아이로 이렇게 전향될 수 있고 편승될 수 있도록 이 스포츠 활동을 많이 권장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분노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점맥줄의 아이는요, 갑자기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모호할 때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확 표현을 하거든요. 이럴 때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정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분노의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은지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훈육해주고 훈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성향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는 반드시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멋진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쁜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것, 잘하는 것, 그리고 재능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 정말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그 기질별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훈육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이제 경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드시죠? 잘 듣느라고 힘드셨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그리고 잘 육성되고, 우리 아이들이 욕구 불만이 없이 잘 성장을 해야만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미래 세대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사용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